앞으로 전월세가 지금도 없지만 더더욱 씨가 마를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바뀐 1주택자 증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최대 이슈는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제 뭐 대통령이 워낙 지금 구 트위터로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제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뭐 거주를 오래 한, 뭐 보유를 오래 한 1주택자들도 이제 양도세를 사실상 이제 감면을 안 하는 거니까 중과처럼 가는 거죠. 이런 얘기들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뭐 한 주 한 주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방향이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그 진보당이었나요? 진보당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했던 장특공을 없애버립시다 라는 걸로 시작했던 게, 이 장특공 아예 다 폐지하고 평생 2억만 깎아주자. 그래서 이건 뭐 말도 안 돼, 이건 좀 너무 과해라고 시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그 보유를 했다고 해서 뭐 세금을 감면을 해주냐, 이거 좀 깎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전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장특공이 없어지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뭐 여론이 뭐 좋지 않았습니다. 막 지금 막 정치적으로도 막 지금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지금 얘기가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최근 버전은 이겁니다. 실거주 기간 양도세 감면은 해주는 거 맞지 않냐, 장특공 없애는 건 안 된다. 그렇지만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보유를 했다고 깎아주는 건 문제인데, 실거주하는 거는 감면을 해줘야 된다. 거기다가 약간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실거주를 오래 하는 거는 확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버전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제 장기 거주 특별 공제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번에 이제 범여권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안 발의가 또 됐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에 나온 거니까 바로 나왔는데, 보유는 없애버리고 대신에 원래 이제 양도세 감면이 최대 80%였는데 그 80%는 그대로 두고 거주만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거주를 오히려 확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27일에 민주당 주도의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민주당 주도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무소속 의원이 발의를 하긴 했지만 뭐 범여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 8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당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뭐 내용의 디테일이 여러 개가 더 있긴 하지만 그냥 큰 틀에서는 이겁니다. 지금 거주 10년하고 보유 10년 하면 최대 40% 해가지고 총 양도세에서 80%를 공제를 해줬는데, 감면해줬던 거를 보유 없애고 심플하게 그냥 10년으로 간다, 이렇게 가자는 게 이번 안입니다. 보유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 라는 논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처음 그 진보당 아니었나요? 그거보다는 나아졌죠. 장특공 아예 없애요. 뭔 거주야, 이런 것도 인정하지 마. 그냥 평생 2억만 감면합시다 해서 거주 10년 하면은 80%니까 기존에도 80%였으니까 똑같은 거죠. 세금의 어떤 규모 자체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조건이 달라진 거죠. 완화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자, 1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주택을 뭐 규제하는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뭐 다주택은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규제한다고 쳐요. 근데 1주택이면 이제 0 아니면 1이잖아. 그러니까 너 집 몇 개 있어? 저 무주택자인데요. 너 몇 개 있어? 저 1개 있는데요. 그러니까 0과 1에서 1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1인데 너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야, 왜 너 거주를 안 하고 보유만 해? 야, 너는 그러면 투기잖아. 투기니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자, 이 논리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게 뭐 정치를 떠나서요, 이 사회적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요, 앞으로 정말 더더욱 사회가 혼란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이건 지역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의 100개 가구 중에서 44가구만 자기 집에 거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6가구는요 남의 집에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죠? 대부분 다 자기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반 정도는요 항상 거의 이게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항상 반 정도는 남의 집을 거주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뭐 살다 보면 꼭 내가 뭐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돈이 있어도 뭐 아이 학교 때문에, 회사 때문에 잠깐 뭐 2년 4년 다른 데 가서 살다가 오고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주택인데 비거주자잖아요. 1주택 비거주자는 투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금 감면해 주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주택 비거주자는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야, 너 왜 비거주를 해? 이 나쁜 사람아 라고 얘기하기에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50%는 남의 집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50%가 남의 집에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죠? 누군가 그 집을 빌려줬다는 거죠. 자,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에 안 살아요. 그 말은 그 집을 누군가한테 빌려줬잖아요. 전월세 공급자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어딘가 가서 전세를 살겠죠. 다주택자네 집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나 뭐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 가서 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소유는 했지만 내가 당장 쓸모는 없으니 너한테 빌려줄게. 아주 장기 2년 4년짜리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너한테 잠깐 에어비앤비로 빌려줄게 라는 개념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과연 나쁜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쓰지 않지만 소유는 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건 좀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줄게. 이상한 건 아니죠. 자, 대출 규제도 많고 자금도 부족하고 근데 뭔가 이게 집값이라는 게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이게 나중에 더 비싸질 때 사는 것보단 지금 쌀 때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해서 있는 돈 가지고 우선 집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애가 뭐 어려가지고 당장은 그걸 갈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뭐 한 6년 뒤나 8년 뒤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당장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놓고 돈 모아가지고 그때 들어가지 뭐라는 게 이게 투기인가?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 이게 투기면 뭐가 투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돈 다 모은 다음에 그때 집을 사라. 그러면 이제 돈 모으는 동안 집값이 올라가면 야 그거는 뭐 네 탓이지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란 말이죠. 자, 거기다가 이런 분들 말고 살다 보니까 뭐 직장이 뭐 갑자기 뭐 망했다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퇴사를 당한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뭐 2명이 돼가지고 뭐 아내가 이제 뭐 일을 뭐 그만둔다든지 뭐 세상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뭐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뭐 해가지고 뭐 신변의 변화가 생겨서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들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아이 그래 우선 뭐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팔지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꼭 뭐 팔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그냥 뭐 사업이 뭐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디선가 뭐 한 2, 3억이 뭐 필요한 경우도 생기죠. 뭐 이직을 한다고 갑자기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애가 공부를 또 잘해 아니면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 애 좀 공부 좀 시켜야겠다 학군지로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가 중학생이면 한 4년 정도 있다가 뭐 대학 가면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잠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3, 4년 정도는 어디 잠깐 좀 가서 융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경우들까지 생각해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근데 보세요. 이 세금 제도가 바뀌면요. 그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합니다. 왜냐면 세금 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세금을 뭔가를 제도를 바꾼다는 건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세 감면율을 이번에 이제 만약에 바꾼다면 보유 10년 하는 거를 40%에서 0으로 바꾼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유를 오래 하지 말라고 유도한 겁니다. 이제는 보유를 오래 하지 말고 그냥 빨리 팔어. 너 안 살 거면 팔아. 라고 행동을 유도하는 거고요. 거주를 10년으로 하면서 80%로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너 보유만 하는 거는 하지 말고 거주를 해. 라고 국민들에게 유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래, 거주 안 할 거면 파는 게 맞지. 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자, 거주하는 사람들은 10년을 살아라. 라는 유도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이게 준 게 당연하다면 요것도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가주택만 해당되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이상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같은 6억을 다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12억까지는 양도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집을 6억에 샀어요. 근데 이 집이 뭐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12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2억 이하의 집을 사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착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투자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거주를 했든 안 했든 이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은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착한 투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만약에 12억짜리를 샀는데 18억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나쁜 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6억을 벌어도, 아니, 이 사람은 지금 2배 벌었잖아. 이 사람은 2배 벌고 이 사람은 지금 1.5배 번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순간 나쁜 투기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거기서 거주를 안 했냐? 저는 아니, 여기 이 사람들은 거주 안 해도 착한 투자자인데 저는 거주 안 했다고 왜 갑자기 나쁜 투기가 됩니까? 야, 너는 비싼 집을 샀잖아. 저도 6억 벌었는데요. 아니야, 넌 나쁜 투기야. 이 사람은 그나마 나요. 여기서 그래도 좀 양도세 감면이 일부 되거든요. 근데 18억에 샀다가 24억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 투기 세력, 약간 투기꾼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와, 여기는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되고요. 만약에 24억인데 3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외 추방 정도가 됩니다. 거의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국노 세력이 돼요. 약간 한국인이 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빨리 다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가는 그 마인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똑같은 돈을 벌어도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왜 나쁜 사람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기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어찌 보면 핵심일 텐데 예상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7에서 9억대 있죠. 7에서 9억대 정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의 수요가 확 늘어날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현실적으로 세금 프리존이에요. 완전 여기는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어차피 여긴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올라봐야 12억 이하야. 맞죠? 이 7억짜리가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돼야 뭐 12억 가까운 거고 9억에 사도 12억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이사 가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죠. 안 되면 잠깐 뭐 전세 주고 나도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이하는 더 하겠죠. 근데 이제 한 10에서 12억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곧 다가오는 이제 끝나는 그 가격대들은요, 영향이 조금은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라봐야 양도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이제 2년 보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규제 지역은 2년 실거주를 하시면은 12억 이하분까지 이제 비례로 이제 그 감면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딱히 뭐 양도세가 엄청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12억짜리 샀는데 15억이 됐다고 해가지고 양도세가 막 어마무시하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이제 12억에서 15억대를 이미 샀어요. 내가 살 때 이미 한 15억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15억에 샀는데 나중에 20억에 팔거나 뭐 25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년을 거주를 해야 장특공을 받는 거니까 미리 10년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 집을 사겠죠. 잠깐만, 내가 이게 집값이 많이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부랴부랴 뒤늦게 들어가 봐야 장특공을 많이 못 받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차피 나는 세금을 맞는 대상이니까 아예 시작부터 세금 안 낼 수 있는 세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살 생각으로 신중히 접근을 하는 거죠. 많이 오르면 어떡해요. 자, 근데 이분들이 그나마 낫죠. 이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때부터는 1주택자여도 양도세가 이제 많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괜히 이거 안 살았다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겠다. 왜냐면 이게 근로소득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대를 이제 약간 좀 넘어서는 금액의 그 세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15에서 20억에 샀다가 만약에 오래 보유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7, 8년 정도 보유를 하거든요. 8년 뒤에 이게 만약에 뭐 30억이 됐어. 막 32억이 됐다고 칩시다. 뭐 35억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15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막 몇 억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 앞단에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전략적인 선택들을 하겠지만 이 정도 때면은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매물도 많이 줄어들 거고 이제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전월세가 확실하게 줄어들 거예요. 이 지역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여기보다 더 비싼 데는요. 이제는 돈을 벌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파는 순간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구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미 내가 살 때 뭐 25억, 30억에 샀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오르면은 뭐 35억, 40억 막 이렇게 가겠죠. 그때 장특공을 만약에 혹시라도 뭐 못 받거나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 팔고 양도세 내고 취득세 다시 내면은 이 정도 급의 집을 다시 못 가거든요. 여기서 실거주를 안 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팔면 다시 이 정도 급을 못 간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오히려 이 가격대 이상을 사는 분들은 있는 돈 없는 돈 어떻게든 끌어다가 우선 삽니다. 사고 자기 소득으로 갚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나오는 거고, 이쪽에서 매물이 나온다면 아마 10년마다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요, 어차피 다들 1주택자이기 때문에 장특공 10년을 최대로 받은 분들 있죠. 그러니까 12년 15년 살아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장특공은 이제 10년이 최대치니까 10년 채울 때마다 이사 가는 거죠. 그래 10년 기념으로 이사 가고 또 10년 기념으로 이사 가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사 가려고 그 매수할 만한 집도 그 주인도 10년을 마침 채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10년 기념으로 한 번씩 이렇게 10년 사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각자 이동하는, 그러니까 매물이 거의 안 나오는 희귀한 풍경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차피 고가 주택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뭔 이걸 고민이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서울의 아파트가 약 180만 채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의 중위 가격이 지금 12억입니다. 그 말은 뭐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12억 넘는 아파트들은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실거주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고 매수를 할 거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정말 전월세 물량은 엄청나게 더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왕 들어간 거 10년 채워야지만 이사를 갈 수 있거든요. 상급지라고 불릴 만한 지역들은요, 매물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뭐 전월세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특공을 못 받는 순간 이동을 못 해요. 그 다른 동네로 이동하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매물도 잘 안 나올 것이고, 한번 삐끗하면 그 아파트를 다시 확보할 수가 없다. 특히 이제 학군지라고 불릴 만한 지역들은요, 전월세 매물이 실종되고 가격이 폭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군지는 기본적으로 애들을 뭐 3년에서 4년, 뭐 길게는 6년, 뭐 10년도 키우는 동네인데, 이 동네들에 한번 들어가신 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겠죠. 특히 전월세를 주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전월세를 주는 순간 보유 부분을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보유해봐야 이제 오래 보유한다고 양도세를 깎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전월세를 줍니까?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죠. 아이들이 다 커서 대학교를 가도 학군지에서 계속 버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10년 채울 때까지. 10년 채우고 나서 고민하는 거죠. 저는 12억 이하 아파트 사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비싼 동네에 사는 전월세 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급지 전월세 입자들이 이제 막 나오겠죠. 그 동네에 살지 않아도 되는 주인들이 뭐 어떻게든 들어갈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장특공 받으러 들어갔던 분들 대신에 나오는 세입자들이 그 동네보다 싼 집들을 얼마 안 해주지만 대출 받아서 막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도 어쨌든 실거주를 막 하러 들어오는 거니까 또 막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밑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안전하지 않는다. 이쪽도 이제 윗동네에서 내려오시는 그 전월세 이 난민들이 막 밀어가지고 자기 자리가 막 밀리기 시작할 겁니다. 유주택자 중에서 1주택자의 비율이 85%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1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 중에 다주택자나 뭐 2주택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1주택자들 중에서 한 50% 정도가 자기 집에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집을 이렇게 빌려주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나름 시장의 전월세 공급을 대규모로 하는 집단이 요 1주택자들인데, 이 1주택자들 보고 지금 아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그랬죠? 이제 거주를 해라. 보유할 거면 그냥 팔고, 판 물건을 산 사람은 무조건 거주하라 라는 거니까 이제 전월세는 없어지는 것이다. 살기 좋은 지역과 살기 싫은 지역이 있고, 살기 좋은 뭐 아파트 뭐 이런 게 있고, 뭐 살기 싫은 뭐 고시원 뭐 반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은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수요에 쏠림이 없으면 괜찮겠죠. 저는 뭐 반지하도 괜찮고 뭐 한강뷰 아파트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살아도 돼요 라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모두가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동네 살고 싶은 거는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요에 쏠림이 생기죠. 일로는 안 가고 이쪽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요를 모두 다 채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막 급증하는데 공급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살기 좋은 동네의 가격은 오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건 그냥 사회생활 해보고 그냥 쭉 이게 살다 보면, 그래, 살기 좋은 동네가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이런 개념은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근데
팔려고 하니까 이제 세금이 중과되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리고 실거주를 10년을 채울수록 어쨌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면은 팔 필요가 없겠죠. 세금이 중과되니까. 근데 살기 좋은 동네잖아, 마침.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살기도 좋은데 그냥 실거주 하자. 라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무너지거나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파시겠지만, 그런 분들 아닌 그냥 팔까 말까 다른 동네에 이사 갈까 했던 분들은 10년 채우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매물이 급감할 거고, 당연히 전월세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전월세 대란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전세가 없고 월세가 없고 이거 어떡하냐 다들 막 걱정이 많은데, 여기에다 한 번 더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또 발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좋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라는 것들을 좀 겪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방향으로 정말 가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전망을 하거나 이런 게 별 의미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지켜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전월세 시장은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서 전월세를 더 없앤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잘 모르겠어요.